언니가 요양원 들어가야 우리도 발 뻗고 살지 않겠어? 라고 속삭이는 이복 동생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가웠고 그 옆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남편의 얼굴에는 일말의 가책도 보이지 않았죠. 안방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두 사람의 추악한 모의를 들으며 여자는 손에 쥔 작은 카메라를 부서질 듯 꽉 움켜쥐고는 차오르는 눈물을 억지로 삼켜냈어요. 그래요.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순순히 당해줄 사람으로 보이나요라고 여자는 가슴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며 어둠 속으로 조용히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딱 일주일 후 평화롭기만 했던 그 저택은 비명과 통곡이 가득한 아수라장이 되었으며 두 사람은 단 하루 만에 자신들이 누리던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로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새벽 공기가 아직 차가운 이른 아침 박순자 씨는 평생 습관처럼 굳어진 손길로 쌀을 씻어밥솥에 안치고 정성스럽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시장 바닥에서 생선 상자를 나르며 억척스럽게 모은 돈으로 서울 번화가에 상가 건물까지 세웠지만 그녀의 손마디는 여전히 거칠고 투박했으며 그 손을 볼 때마다 지난 세월의 고단함이 밀물처럼 밀려오곤 했죠. 주방 한편에서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된장찌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때쯤 안방 문이 열리며 남편 강만식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걸어 나왔지만 순자 씨는 어딘지 모를 위질감을 느끼며 남편의 얼굴을 살폈어요. 여보 당신 또 가스 불 켜놓고 그냥 거실로 나갔어라며 다급하게 가스레인지 밸브를 잠그는 남편의 행동에 순자 씨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분명히 조금 전에 확인했는데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우뚱거렸습니다. 만식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순자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요새 당신 건망증이 부쩍 심해진 것 같아 내 마음이 너무 안 좋다며 주머니에서 작은 약통을 꺼내 들었죠. 이건 의사가 처방해준 영양제니까 잊지 말고 꼭 챙겨 먹으라고 신신당부하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순자 씨는 약을 받아든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감출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쉬고 있을 때 비밀번호를 누르는 소리와 함께 이복 동생 이진이가 화려한 옷차림으로 집안에 들어서며 아이고 우리 언니 안색이 왜 이렇게 안 좋아라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진이는 순자 씨의 손을 꼭 잡으며 형부한테 들었는데 언니가 자꾸 했던 말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소리를 한다면서요라고 걱정하는 척했지만 그 눈동자에는 묘한 탐욕의 빛이 서려 있었죠. 순자 씨는 내가 정말 치매라도 걸린 걸까 하는 불안감에 가슴이 답답해졌고 거실 구석에 놓인 화분 속의 꽃이 어제보다 더 검게 시들어버린 것을 보며 문득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챙겨준 약을 먹고 나면 항상 머리가 멍해지고 정신이 아득해지는 기분이 들었지만 순자 씨는 가족들이 나를 위해 저렇게까지 마음을 써주는데 설마 나쁜 일이야 있겠느냐며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날 오후 베란다 청소를 하던 순자 씨는 거실에서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는 진이의 목소리를 우연히 듣게 되었고 그 내용은 순자 씨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제 곧 변호사 만나서 서류 작업 마무리할 거니까 언니 정신 더 흐릿해지게 약 좀 넉넉히 챙겨줘라고 말하며 낄낄거리는 동생의 웃음소리는 예리한 칼날이 되어 순자 씨의 가슴을 사정없이 난도질했죠. 순자 씨는 차오르는 분노에 온몸이 떨리고 숨이 막혀왔지만 지금 여기서 화를 냈다간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에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바라보며 순자 씨는 평생 일궈온 내 인생과 내 재산을
저 인간들에게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넘겨주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조용히 안방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녹음기를 꺼냈어요. 이제껏 믿어왔던 남편과 유일한 혈육이라 믿었던 동생이 자신을 치매 환자로 몰아 요양원에 쳐넣으려 한다는 진실을 마주한 순간 순자 씨의 눈빛은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쌀밥과 정성껏 끓인 고등어 조림이 놓여 있었지만 박순자 씨는 수저를 들 생각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남편과 동생을 바라보았어요. 여보, 당신 정말 왜 이래? 아까 내가 분명히 안방 서랍에 지갑 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라며 강만식은 짐짓 화가 난 듯 하면서도 걱정이 가득 담긴 목소리로 순자 씨를 몰아세웠죠. 순자 씨는 분명히 남편이 지갑을 챙겨나가는 것을 베란다 너머로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을 내뱉는 그의 모습에 소름이 돋았지만 짐짓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이고, 내가 정말 미쳤나 봐. 왜 그랬지라며 머리를 짚었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이복 동생 이진이는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형부, 아무래도 언니 상태가 예사롭지 않아요.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어요. 라고 바람을 잡기 시작했어요. 진이는 순자 씨의 손을 덥석 잡으며 언니나 봐봐. 내 얼굴 누군지 알겠어? 라고 물었고 순자 씨는 속으로 천불이 났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그럼 내 동생 진이지 누구겠니라고 대답했죠. 그러자 진이는 형부 보셨죠? 언니 방금 내 이름 부르는데 한참 걸린 거 이거 진짜 심각한 거예요 라며 잊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며 만식과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만식은 기다렸다는 듯이 순자 씨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여보, 우리 내일이라도 당장 병원 가서 정밀 검사 한번 받아보자. 당신 이러다가 길이라도 잃어버리면 나 정말 못 살 것 같아라고 애처로운 표정을 지었죠. 그 가식적인 눈물겨운 연기를 보며 순자 씨는 시장통에서 생선을 팔아 남편 뒷바라지하고 동생 대학 등록금까지 대주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세운 건물인데, 내가 어떻게 버틴 인생인데 감히 너희들이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며 내 것을 탐내느냐는 외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순자 씨는 숟가락으로 국물만 휘저으며 억지로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저기 진이야, 너 혹시 내가 작년에 너 빌려준 그 돈 말이다. 그거 어떻게 됐니라고 순자 씨가 넌지시 묻자 진이의 얼굴은 순식간에 차갑게 굳어버렸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듯 펄쩍 뛰기 시작했어요. 언니 정말 왜 이래? 내가 언제 돈을 빌렸다고 그래? 지금 제정신이야 라고 소리를 지르는 진이의 목소리에 거실의 공기는 급격히 냉각되었고 순자 씨는 동생의 낯선 얼굴에서 서늘한 공포를 느꼈죠. 만식은 옆에서 거들며 여보, 당신 정말 심각하다. 진이가 언제 당신한테 돈을 빌렸어? 당신 요새 돈 문제로 자꾸 헛것이 보이고 들리나 본데 큰일이네라며 혀를 끌찼습니다. 순자 씨는 손등에 튀어나온 핏줄이 보일 정도로 주먹을 꽉 쥐고는 아 그래, 내가 또 착각했나 보네. 미안하다 진이야라고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눈동자에는 서슬퍼런 장호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기자 만식은 미리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슬쩍 꺼내놓으며 여보, 당신 나중에 정신 더 흐릿해지기 전에 이 건물 관리권 나한테 좀 넘겨줘. 당신이 힘드니까 내가 대신 관리해 주려는 거야 라고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진이도 옆에서 거들며 맞아, 언니 형부가 오죽 답답하면 그러겠어. 다 언니 생각해서 그러는 거니까 여기 도장만 찍으면 돼 하고 다그치듯 인감 도장을 내밀었죠.
순자 씨는 떨리는 손으로 인감도장을 만지작거리며 정말 나를 위한 거, 맞지 나버리는 거 아니지라고 아이처럼 물었고 두 사람은 환하게 웃으며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언니밖에 더 있어라고 말하며 서로 마주보고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의 웃음소리가 지옥의 악마들이 내는 소리처럼 들렸고 평생을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이 자신을 벼랑 끝으로 밀어 넣으려는 현실에 심장이 갈갈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꼈어요. 도장을 찍으려는 찰나 순자 씨는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며 서류를 바닥에 떨어뜨렸고 두 사람은 아쉬운 표정을 숨기지 못한 채 혀를 차며 순자 씨를 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방문을 잠그고 어둠 속에 홀로 남은 순자 씨는 벽에 기대어 소리 없이 오열하며 무너져 내렸지만 이내 눈물을 닦고 침대 밑에 숨겨둔 수첩을 꺼내 오늘 있었던 두 사람의 대화와 만행을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시작일 뿐이야. 너희들이 나를 미쳤다고 했지 그래. 어디 진짜 미친 사람이 어떻게 복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라고 중얼거리는 순자 씨의 목소리는 한겨울 서리보다 더 차갑게 방 안을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순자 씨는 거실에서 들려오는 희미한 웃음소리에 잠이 깨어 살며시 방문을 열고 밖을 살폈어요. 거실 소파에는 남편 만식과 이복 동생 진이가 술잔을 기울이며 다정하게 어깨를 맞댄 채 앉아 있었고 그들의 대화 내용은 순자 씨의 상상을 초월하는 추악한 진실을 담고 있었죠. 오빠 조금만 더 참아 언니 저 상태면 한 달도 못 버티고 요양원 들어갈 거야. 그럼 그 상가 건물 우리 명의로 돌리고 해외로 떠나버리자라고 진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자 만식은 그녀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래 진이야 너 아니었으면 그 늙고 고집불통인 마누라 밑에서 평생 머슴처럼 살 뻔했다라고 대꾸하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그들은 순자 씨를 언니나 아내가 아닌 그저 돈을 뽑아낼 기계이자 치워버려야 할 걸림돌로 여기고 있었으며 지난 수십 년간 순자 씨가 그들에게 베풀었던 은혜는 온데간데 없었죠. 만식은 잔을 비우며 근데 그 영양제 말이야. 그거 진짜 효과 확실하더라. 마누라가 갈수록 멍해지는 게 눈에 보여라며 자랑스럽게 말했고 진이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그거 꾸준히 먹이면 멀쩡한 사람도 바보 만드는 건 시간 문제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들이 순자 씨에게 먹였던 약은 단순한 영양제가 아니라 정신을 혼미하게 만드는 약물이었으며 순자 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척했던 모든 행동이 철저하게 계산된 범죄였다는 사실이 명백해지는 순간이었어요. 순자 씨는 문틈 사이로 보이는 두 사람의 역겨운 애정 행각과 탐욕에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고 손이 떨려 문고리를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지만 필사적으로 정신을 집중하며 휴대폰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빠 근데 언니가 오늘 옛날에 빌려준 돈 이야기할 때 정말 가슴 철렁했어. 설마 기억이 돌아오는 건 아니겠지라고 걱정하는 진이의 말에 만식은 코방귀를 뀌며 걱정 마. 이미 뇌가 절반은 녹았을 텐데 기억은 무슨 기억이야. 그냥 헛소리한 거겠지라고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들은 순자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일군 모든 재산을 어떻게 나누어 가질지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으며 그 계획 어디에도 순자 씨의 미래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눈먼 바보처럼 살아왔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 괴물들이었는지를 뼈저리게 느끼며 가슴을 쥐어뜯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는 생각에 순자 씨는 이빨을 꽉 깨물고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몸을 뉘었습니다. 차가운 눈물이 베개를 적셨지만
순자 씨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녀는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향한 가장 잔인하고 완벽한 응징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다음 날 아침 평소처럼 밝은 얼굴로 아침을 준비하는 순자 씨를 보며 만식과 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언니 기분이 좋아 보이네라며 가식적인 웃음을 지었지만 순자 씨는 속으로 너희들의 그 웃음이 비명으로 바뀌는 날이 머지않았다며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박순자 씨는 며칠 동안 남편 만식이 건네준 약을 먹는 척하며 혀 밑에 숨겼다가 화분에 버리는 일을 반복했어요. 머리는 한결 맑아졌지만 가슴속은 시커먼 잿더미가 내려앉은 듯 답답하고 무거웠으며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죠. 오늘은 남편과 동생이 함께 외출한다는 소리를 듣고 순자 씨는 평소보다 더 멍한 표정을 지으며 안방 침대에 누워 잠든 척을 했습니다. 언니 정말 깊게 잠든 거 맞지라며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는 진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만식은 이 정도 약 기운이면 내일 아침까지도 못 일어날 거라며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어요. 두 사람의 발소리가 현관문 너머로 사라지자마자 순자 씨는 용수철처럼 몸을 일으켜 세웠고 대충 겉옷을 걸쳐 입은 뒤 그들의 뒤를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순자 씨가 평생 피땀 흘려 일궈낸 시내 중심가의 5층짜리 상가 건물이었어요. 건물 입구에는 이미 만식의 이름으로 된 관리사무소 간판이 큼지막하게 걸려 있었고 순자 씨는 그 광경을 보는 것만으로도 뒷목이 뻣뻣해지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주변 상인들은 순자 씨를 보자마자 아이고 사모님 몸은 좀 어떠세요? 남편분이 병세가 깊다고 걱정이 태산이시던데라며 안타까운 시선을 보냈고 순자 씨는 그 시선들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히는 것을 견뎌야 했죠. 건물 옥상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틈새에서 순자 씨는 만식과 진이가 세입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제 곧 주인이 바뀔 예정이니 모든 임대료는 내 계좌로 입금하라고 호통을 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진이는 옆에서 마치 자기가 안주인이라도 된 양력이 타일도 새로 깔고 엘리베이터도 교체해야겠어. 돈이 좀 들겠는거려라며 호들갑을 떨었고 만식은 허허 웃으며 이제 다 우리 세상인데 뭔들 못하겠느냐며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순자 씨는 저 사람들이 과연 내가 알던 내 남편과 내 동생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낯설고 추악한 모습에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씨는 여기서 뛰어나가 소리를 지르는 대신 휴대폰을 꺼내 그들의 오만한 표정과 대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영상으로 담기 시작했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이빨이 맞부딪히는 소리가 날 정도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순자 씨는 지금 이 순간이 저들을 영원히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온 순자 씨는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 것을 느끼며 평소 알고 지내던 동네 약국이 아닌 멀리 떨어진 대학병원 근처의 큰 약국을 찾아갔어요. 주머니 속에 소중하게 간직했던 그 작은 알약을 약사에게 내밀며 이 약이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는지 좀 봐주실 수 있겠느냐고 묻는 순자 씨의 목소리는 힘없이 떨리고 있었죠. 약사는 안경을 치켰으며 알약을 유심히 살피더니 인상을 찌푸리며 할머니 이 약은 강력한 신경안정제이자 일시적으로 기억력을 감퇴시키고 인지 능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의 큰 약인데 이걸 누가 처방해 주셨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순자 씨는 머리를 둔기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아득해졌고 눈앞이 캄캄해져 약국 진열대를 간신히 붙잡고 서 있어야 했어요.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챙겨주던 그 약은 순자 씨를 치매 환자로 만들기 위해 치밀하게 준비된 독약이었으며 자신이 믿었던 가족들이 자신을 서서히 죽이고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 것이었죠. 약사는 할머니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 어디 좀 앉으시라며 권했지만 순자 씨는 괜찮다는 말조직 제대로 내뱉지 못한 채 도망치듯 약국을 빠져나왔습니다. 길거리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싶은 심정이었지만 순자 씨는 차가운 바람을 맞으며 정신을 가다듬었고 이제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서늘한 진실을 가슴 깊이 새겼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순자 씨는 남편이 자주 다니던 병원장이 만식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사실을 떠올렸고 그 병원에서 내린 치매 진단조차 조작되었을 가능성에 크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순자 씨는 집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수첩을 꺼내 오늘 확인한 약의 이름과 부작용 그리고 만식이 병원장과 나누었던 의심스러운 통화 내용들을 꼼꼼하게 정리하기 시작했죠. 주변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평화로운 웃음소리가 들려왔지만 순자 씨가 서 있는 그곳은 이미 지옥이나 다름없었고 그녀는 그 지옥에서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 악마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순자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침대에 누웠고 잠시 후 돌아온 만식과 진이가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오늘 수입이 짭짤하다느니 건물이 생각보다 돈이 된다느니 떠드는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순자 씨는 감은 눈꺼풀 사이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지만 입술을 깨물며 그 비린내 나는 슬픔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평소보다 더 인자한 표정을 지으며 순자 씨에게 과일을 깎아다 주었고 진이는 언니 내가 발 마사지 좀 해줄까라며 다정하게 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순자 씨는 그들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온몸에 소름이 돋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것을 참느라 식은땀이 흐를 지경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아까 낮에 자는 동안 내가 건물 서류 좀 정리해뒀는데 여기 사인만 하면 이제 당신 골치 아픈 일 하나도 안 해도 되라고 만식이 은근슬쩍 서류 뭉치를 내밀었죠. 순자 씨는 서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만식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여보 근데 우리 상가 3층에 있던 김씨 아저씨는 요즘 어떻게 지낸대라고 뜬금없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식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아, 그 아저씨 작년에 이사 갔잖아. 당신 정말 기억 안 나라고 말했지만 사실 김 씨는 여전히 그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순자 씨는 오늘 직접 확인한 상태였죠. 순자 씨는 아 그래 내가 또 헛것을 봤나 보네라며 힘없이 웃어 보였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이는 언니 정말 상태가 심각하다니까 형부 말 듣고 얼른 사인해라며 재촉했습니다. 순자 씨는 펜을 들고 서류 위에 글자를 쓰는 척하다가 갑자기 펜을 떨어뜨리고는 아이고 손에 힘이 안 들어가네 여보 나 목이 너무 마른데 물 한 잔만 떠다 줄래라고 심부름을 시켰어요. 만식이 주방으로 간 사이 순자 씨는 서류 속에 교묘하게 숨겨진 재산 포기각서와 증여 확인서를 발견했고 그 밑에는 이미 자신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멈추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찍지도 않은 도장이 어떻게 여기에 찍혀 있을까 생각하던 순자 씨는 며칠 전 진이가 자신의 가방을 뒤지던 모습과 남편이 열쇠 꾸러미를 만지작거리던 장면들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지는 것을 느꼈죠. 만식이 물컵을 들고 돌아오자 순자 씨는 물을 마시는 척하며 컵을 바닥에 떨어뜨려 깨뜨렸고 거실은 순식간에 날카로운 유리 파편과 함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만식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당신 정말 왜 이래 정신 좀 차려라고 소리를 질렀고 진이는 언니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며 신경질적으로 유리 조각을 치우기 시작했어요. 순자 씨는 그들의 본성이 드러나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고 가슴 속에 품고 있던 녹음기의 버튼을 살며시 눌렀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집만 되는 것 같아서 그래. 근데 나 죽으면 이 건물 당신이 다 가질 거지라고 순자 씨가 구슬픈 목소리로 묻자 만식은 귀찮다는 듯이 당연하지. 내가 당신 남편인데 누구한테 가겠어. 그러니까 걱정 말고 도장이나 찍어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진이도 옆에서 언니 죽는 소리 좀 그만해. 형부가 언니 얼마나 생각하는데 그래라며 거들었지만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오직 돈에 대한 탐욕만을 읽어낼 뿐이었죠. 밤이 깊어지자 만식과 진이는 안방 옆 작은 방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은밀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순자 씨는 미리 설치해둔 도청 장치를 통해 그들의 추악한 진실을 더 깊이 파헤쳤습니다. 오빠, 이제 서류만 넘겨받으면 우리 바로 출국하는 거지나 진짜 그 늙은 여편네 수발드는 거 지긋지긋해라고 진이가 징징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만식은 조금만 참아. 이제 다 왔어. 그 여편네 요양원 보내면 면회 한 번 안 가도 돼. 누가 알겠어. 우리가 어디로 갔는지라며 진이를 달래는 목소리에는 잔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그들의 대화를 들으며 과거 자신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을 때 진이가 유독 일찍 발견했던 일과 당시 남편 만식이 장례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했던 기억에 떠올라 전율을 느꼈어요. 혹시 아버지의 죽음조차 저 두 사람의 계획이었던 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들자 순자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가슴이 억제어 왔습니다. 순자 씨는 장롱 깊숙한 곳에서 빛바랜 사진첩을 꺼냈고 그 안에서 어린 시절 자신을 따르던 진이의 순진했던 얼굴과 젊은 시절 만식의 다정했던 모습을 보며 통곡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사진들을 갈갈이 찢어버렸어요. 이제 이 집안에 가족은 없다. 오직 포식자와 먹잇감만이 남았을 뿐이라며 순자 씨는 어둠 속에서 눈을 부릅뜨고 복수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게 세웠습니다. 그녀는 내일 아침 일찍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결심했고 남편과 동생 몰래 보관해두었던 진짜 인감도장과 통장들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결의를 다졌죠. 만식과 진이는 순자 씨가 이미 자신들의 소나기에 들어온 줄 알고 꿈나라에 빠져 있었겠지만 순자 씨는 단 한숨도 자지 못한 채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시계의 초침 소리를 들으며 복수의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똑딱거리는 그 소리는 마치 두 사람의 파멸을 알리는 카운트다운처럼 들렸고 순자 씨의 입가에는 아주 희미하고도 서늘한 미소가 번졌어요. 평생을 남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온 대가가 고작 이런 배신이라면 나도 이제 당신들이 가르쳐준 방식대로 돌려주겠다며 순자 씨는 마지막 남은 연민조차 차갑게 식혀버렸습니다. 새벽이 밝아오자 순자 씨는 정갈하게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매만졌으며 그 거울 속에는 더 이상 힘없는 할머니가 아닌 사냥을 준비하는 노련한 포식자의 눈빛만이 빛나고 있었죠. 박순자 씨는 이른 아침부터 서둘러 집을 나섰고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서슬퍼렇게 빛나며 앞을 향하고 있었어요. 평생을 믿어온 남편과 피를 나눈 동생이 자신을 독약으로 서서히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세상에 증명하기 위해 그녀는 시내의 한 대형 로펌을 찾았습니다. 화려하고 차가운 대리석 바닥이 깔린 변호사 사무실의 공기는 순자 씨의 마음을 더욱 단단하게 굳게 만들었고 그녀는 가방 속에서 그동안 모아온 녹음기와 약물 분석 결과지 그리고 남편 몰래 작성해온 일기장을 꺼내 놓았죠.
변호사는 서류와 녹취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안색이 창백해졌고, 할머니, 이건 단순한 재산 분쟁이 아니라 명백한 살인 미수이자 강금 모의라며 낮은 목소리로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순자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지만 애써 눈물을 참으며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려달라고 단호하게 말했죠. 변호사는 남편이 그동안 가짜로 만든 치매 진단서와 위조된 증여 서류들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즉시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으며, 순자 씨는 모든 법적 권한을 변호사에게 위임한다는 서류에 거침없이 서명했습니다. 펜을 쥔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배신감에 대한 처절한 분노와 살고자 하는 본능이었으며, 순자 씨는 이제부터 벌어질 전쟁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어요. 사무실을 나오는 길에 순자 씨는 창밖으로 보이는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며 저 수많은 사람 중에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하는 서글픈 생각이 들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은행으로 향해 자신의 모든 명의로 된 계좌를 동결시키고 남편이 함부로 접근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으며, 그 과정에서 남편이 이미 거액의 돈을 빼돌려 동생의 해외 도피 자금으로 준비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새로 알게 되어 다시 한번 치를 떨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순자 씨는 창가에 머리를 기대고 눈을 감았으며 지난 수십 년간 남편을 위해 차려냈던 수천 번의 밥상과 동생의 눈물을 닦아주던 자신의 손길이 모두 추악한 배신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갈갈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울음은 끝났고 남은 것은 오직 그들이 저지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뿐이라며 순자 씨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는 집 근처에 다다르자 다시금 치매 노인의 멍한 표정으로 가면을 고쳐 썼어요. 집에 도착하자 남편 만식은 어디에 갔다 왔느냐며 닥달했지만 순자 씨는 그냥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길을 잃을 뻔했다며 짐짓 겁먹은 표정을 지어 그를 안심시켰고, 속으로는 그 비겁한 웃음 뒤에 가려진 파멸을 예견했습니다. 드디어 남편과 동생이 계획했던 요양원 강제 입소의 날이 밝았고 집 앞에는 이미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서늘한 기운을 풍기며 대기하고 있었어요. 강만식은 평소보다 더 가식적인 다정함을 가장하며 여보, 오늘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 좀 다녀오자. 당신 건강해지면 바로 다려올게라고 말하며 순자 씨의 짐가방을 챙겼죠. 이복 동생 진이도 옆에서 거들며 언니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고 시설도 최고래, 우리가 특별히 신경 썼으니까 얼른 가자라며 순자 씨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자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고 그 눈빛에는 예전의 흐릿함은 온데간데 없이 서슬퍼런 예리함만이 서려 있었어요. 만식은 순자 씨의 달라진 분위기에 당황하며 왜 이래, 얼른 일어나야지라고 다그쳤지만 순자 씨는 천천히 품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거실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휴대폰에서는 어젯밤 두 사람이 거실에서 나누었던 추악한 대화와 약물을 먹여 순자 씨의 정신을 흐리게 하겠다는 모의 내용이 고스란히 흘러나오기 시작했죠. 만식의 얼굴은 순순간에 흑빛으로 변했고 진이는 비명을 지르며 저게 뭐야, 언니 미쳤어, 당장 꺼라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폰을 뺏으려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리 지방 곳곳에 숨어있던 법원 집행관들과 순자 씨가 고용한 경호원들이 나타나 두 사람을 가로막았고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죠. 순자 씨는 자리에서 일어나 단정한 목소리로 내가 정말 미친 줄 알았니? 아니면 너희들이 하는 짓을 내가
영원히 모를 줄 알았니라고 물었고 그 목소리는 차갑다 못해 시릴 정도였습니다. 만식은 무릎을 꿇으며 여보 그게 아니라 내가 잠시 귀신에 홀려서 그랬어. 당신 사랑해서 그런 거야 라고 구걸하기 시작했지만 순자 씨는 싸늘한 시선으로 그를 내려다보며 3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목숨을 돈 몇 푼에 팔아치우는 게 당신이 말하는 사랑이냐고 일갈했죠. 진이는 도망치려 했지만 이미 현관문을 막아선 경찰들에게 붙잡혔고 그녀는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라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악을 썼습니다. 순자 씨는 동생을 보며 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내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속였겠지라고 말하며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렸고 진이는 그 말에 대꾸도 못한 채 사시나무 떨던 몸을 떨기 시작했어요. 모든 진실이 만천하에 드러난 거실에는 오직 배신자들의 비굴한 변명과 순자 씨의 서늘한 분노만이 교차하고 있었으며 평생을 읽어온 집은 이제 그들에게 가장 잔혹한 심판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동네를 가득 메우자 이웃들이 하나둘씩 밖으로 나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강만식과 이진이는 수갑을 찬 채 초라한 모습으로 집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만식은 끝까지 억울하다며 고함을 쳤지만 순자 씨가 제출한 영상 증거와 약물 분석표 그리고 그동안의 모든 모의 기록은 그를 완벽하게 고립시켰으며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은 법에 준엄한 심판뿐이었죠. 진이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지만 그것은 진심 어린 반성이 아니라 자신의 계획이 실패한 것에 대한 원통함과 억울함의 눈물이었음을 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는 대문 앞에 서서 멀어져가는 경찰차를 바라보며 그동안 가슴을 누르고 있던 거대한 바위덩어리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을 느꼈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시리고 아파왔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는 이 상황이 승리라기보다는 처절한 생존의 결과였기에 그녀는 승리자의 미소 대신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집 안으로 돌아오자 정막만이 감도는 넓은 거실은 이제야 비로소 순자 씨만의 온전한 공간이 되었지만 그곳에 남은 배신자들의 흔적들은 여전히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죠. 순자 씨는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진 화분의 꽃들이 남편이 준 독약 때문에 시들어 죽어간 것을 보며 다시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영혼을 함부로 맡기지 않겠다고 뼈저리게 다짐했습니다. 그녀는 식탁에 앉아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가 건물의 명의를 완전히 보호하고 두 사람이 다시는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어달라고 당부했죠. 이제 순자 씨 곁에는 아첨하는 동생도 가식적인 남편도 없었지만 대신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는 강인한 의지와 진실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고 창밖에는 어둠이 내려앉았지만 순자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달빛 아래서 홀로 차를 마시며 자신의 인생을 새로 쓰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어요. 비록 나이는 들고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박순자라는 이름 석자를 지키기 위해 치러야 했던 이 참혹한 전쟁은 그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으며 이제 그녀의 노후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자유로운 시간이 될 것이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찬바람이 코끝을 스치는 늦가을이 되었고 법원 앞마당은 노랗게 물든 은행잎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박순자 씨는 정갈한 검은색 코트를 입고 단정한 모습으로 법정문을 나섰으며 그녀의 뒤로는 변호사가 밝은 표정으로 서류 가방을 챙기며 따라 나왔죠. 오늘 선고 공판에서 강만식은 살인미수와 사문서 위조, 감금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중형을 선고받았고 이복 동생 이진희 역시 공범으로 인정되어 실형을 면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만식은 최후 진술에서조차 아내가 치매라서 내가 관리해 주려 했던 것뿐이라며 비굴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순자 씨가 제출한 명확한 영상 증거와 약물 분석표 앞에서는 그 어떤 거짓말도 통하지 않았죠. 진이는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법정 바닥에 주저앉아 언니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냐며 끝까지 악을 썼지만 순자 씨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고 꼿꼿하게 법정을 걸어 나왔습니다. 30년 넘는 세월 동안 믿어온 남편과 피를 나눈 동생을 자신의 손으로 감옥에 보냈다는 사실이 가슴을 후벼 파는 듯 아팠지만 그것은 자신의 존엄과 평생의 노력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순자 씨는 잘 알고 있었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순자 씨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으며 이제야 비로소 자신을 옥죄던 배신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멈춰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은 마치 자신의 앞날을 축복해주는 것처럼 맑고 투명하게 빛나고 있었죠. 이제 더 이상 누가 내준 약을 의심하며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되고 거실 문틈 사이로 들려오는 추악한 속삭임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자 씨는 가방에서 손거울을 꺼내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았고 그 안에는 고통과 슬픔을 이겨낸 당당하고 아름다운 시니어 여성이 미소를 짓고 있었어요. 며칠 후 순자 씨는 자신의 상가 건물 옥상 정원에 앉아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평화로운 오후를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예전의 흉물스러운 간판 대신 순자 장학재단이라는 깔끔한 현판이 걸렸고 그녀는 자신의 재산을 더 이상 욕심쟁이들에게 뺏기지 않고 어려운 학생들을 돕는 데 쓰기로 결심했죠. 상가 세입자들은 순자 씨를 볼 때마다 사장님, 이제야 얼굴이 좋아 보이세요. 정말 대단하십니다라며 진심 어린 응원과 존경의 인사를 건넸고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순자 씨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순자 씨는 휴대폰으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확인했는데 그것은 교도소에 수감된 만식이 보낸 구구절절한 사죄의 편지였지만 그녀는 한 줄도 읽지 않은 채 그대로 휴지통으로 직행시켰어요. 이제 그녀의 인생에 강만식과 이진이라는 이름은 영원히 지워졌으며 오직 박순자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빛나는 시간만이 남았을 뿐이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활기찬 시장 골목의 풍경이 한눈에 들어왔고 순자 씨는 그 생동감 넘치는 모습들을 보며 다시 한번 삶의 의지를 다졌죠. 그래,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야라고 나지막이 읊조리는 그녀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확신이 서려 있었고 바람에 흩날리는 백발은 은빛 훈장처럼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순자 씨는 정원에 심어놓은 새꽃들에 물을 주며 이제는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자신만의 삶을 가꾸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언니가 아닌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서의 행복을 찾았으며 그 행복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값진 것이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가는 저녁 노을 아래 순자 씨는 조용히 눈을 감고 평화로운 숨을 내쉬며 세상에서 가장 달콤하고 편안한 휴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으로 박순자 씨의 처절했던 복수극은 끝이 났고 그녀의 인생 이막은 찬란한 희망과 함께 막을 올렸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다음 이야기도 듣고 싶으시다면 구독을 누르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